제가 사람 말이 진짜인지 따지는 일을 벌써 35년 가까이 해왔어요. 대학병원 원무팀에서요. 진료비 내역서 하나만 봐도 어디서 숫자가 어긋났는지 금방 짚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자신이 있었어요. 남이 나한테 거짓말을 해봤자 내 눈은 못 속인다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작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의 진심은 저는 끝까지 못 봤더라고요.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제가 22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어머니마저 병으로 눈을 감으셨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한테 남은 가족이라고는 이제 겨우 12살 된 남동생 하나뿐이더라고요. 그 조그만한 게 저만 쳐다보고 있는데 눈앞이 아득했어요. 저는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병원 접수 보조로 취직을 했어요. 아침엔 동생 도시락 싸고 준비물 챙겨서 학교 보내고 밤엔 제 공부를 붙들었죠. 그때 제가 마음을 딱 먹었어요. 나는 저 애한테 그냥 눈 하나 보호자가 아니라 부모가 돼야겠다고요.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제가 좀 유별났어요. 동생 귀가 시간이며 누구랑 어울려 다니는지까지 다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평소엔 저도 침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딱 동생 일만 걸리면 눈이 뒤집혔어요. 한 번은 동생이 알바비를 몇 달째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앞뒤 안 가리고 그 가게로 쳐들어가서 가게가 떠나가라 따졌어요. 동생이 뒤에서 제 팔을 붙잡고 말려도 소용없었죠. 동생이 다 커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나, 나 누나가 무서워서 말 잘 들은 거 아니야. 누나가 나 안 버리려고 저렇게까지 애쓴다는 거 나 다 알았어. 그 말을 듣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근데 한편으론 마음이 무거웠어요. 동생이 40이 넘도록 변변한 연애를 한 번을 못 하는데 그게 다 내가 너무 끼고 키운 탓 같아서요. 자꾸 자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10년쯤 흘렀을까요? 제가 31살이 되던 무렵이었어요. 병원 일 때문에 동네 신협을 자주 드나들게 됐거든요. 그때 21살 된 동생은 동네 자전거 수리점에서 기술을 막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 신협에서 제 남편을 처음 봤어요. 그날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고 창구 앞에서 쩔쩔매고 계셨거든요. 뒤에 줄이 길게 늘어섰는데도 창구 직원이던 남편이 글쎄 할아버지한테 의자부터 내드리는 거예요. 재촉 한 번을 안 하고요. 그러고는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드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이 딱 갔어요. 몇 번 만나고 나서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죠. 남편이 말수가 적고 무뚝뚝해 보여도 어려운 사람 체면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솔직하게 다 털어놨어요. 나한테는 아직도 내가 책임져야 할 동생이 있어. 결혼한다고 그 책임을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잠깐을 안 망설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같이 살면 되지. 당신 동생이면 나한테도 가족이잖아. 그 말을 듣는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나도 이제 누군가한테 좀 기대어 살아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제가 누굴 업고만 살았지 기댈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같이 살기 시작하고도 동생은 낯을 워낙 가려서 새 매형이랑 한 집에서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해했어요. 밥만 후딱 먹고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남편은 억지로 술을 권하지도 친한 척 다가가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동생이 가게에서 쓰던 육각 렌치 세트가 낡은 걸 보더니 어느 날 말없이 새 공구함을 하나 사다 놓는 거예요. 생색도 안 내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베란다에 있는데 두 사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매형, 나는 왜 손님만 오면 말을 제대로 못할까요? 말 적은 게 잘못은 아니지. 고칠 건 기술이지 네 성격이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나는 그동안 동생 먹이고 지키는 데만 온 힘을 쏟았지. 정작 저의 마음, 저의 자존심은 한 번도 제대로 다독여준 적이 없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이 사람을 정말이지 세상 누구보다 믿게 됐어요. 이 사람만큼은 절대 나를, 우리 가족을 배신할 리 없다고요.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동생이 어느새 훌쩍 커서 같은 아파트 단지 맞은편 동으로 독립을 했어요. 그동안 야무지게 모은 돈으로 작은 자전거 수리점도 하나 차렸고요. 저는 그게 그렇게 대견했어요. 그 조그맣던 애가 제 손으로 밥벌이를 하는 걸 보니까요.
따로 살아도 두 남자는 여전히 붙어 지냈어요. 남편은 동생 가게 전등이며 수도가 고장나면 말없이 가서 고쳐줬고요. 동생은 또 주말마다 매형차를 반짝반짝 닦아놨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 처남 매형이 아니라 그냥 친형제였어요. 제가 곁에서 봐도 참 보기 좋았죠. 그러다 동생이 손님 권유로 동네 새벽 등산 모임에 들어갔어요. 사람 많은 데라면 질색하던 애가 제 발로 모임에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동생이 남편한테도 같이 가자고 조르더라고요. 매형도 같이 가요. 산 한번 갔다 오면 머리가 진짜 맑아져요. 남편은 무릎이 안 좋다고 망설였어요. 그래도 동생이 혼자 어색해할까봐 몇 주는 같이 나가주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무릎이 붓는다며 그만두는 거예요. 동생은 매형 없이도 혼자 계속 나가겠다고 했고요. 몇 달 지나니까 동생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졌어요. 산에서 아는 사람이 10명이나 생겼다면서 모임 사람들 얘기를 신나서 하더라고요. 그 낯가리던 애가요. 다음 달엔 다 같이 캠핑을 간다면서 새 등산화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아, 드디어 이 애한테도 제 세계가 생겼구나.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시점부터 동생이 캠핑 얘기를 뚝 끊더라고요. 눈 밑은 시꺼멓게 붓고 가게 문을 늦게 열거나 아예 안 여는 날도 생겼어요. 저는 그게 좀 걸렸죠.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는 모르겠고요. 하필 그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무릎이 좀 나아졌다면서 예전 등산 모임에 다시 나가겠다는 거예요. 동생 대신 이제 남편이 새벽마다 혼자 등산 배낭을 메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번 넌지시 물어봤죠. 동생한테 좋아하는 여자라도 생겼다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편이 평소랑 다르게 정색을 하는 거예요. 괜히 캐물어서 애 더 숨게 만들지 마. 말할 때까지 기다려줘. 저는 그 반응이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도 뭐 이 사람이 동생 걱정돼서 저러겠거니 했죠. 워낙 동생을 친동생처럼 아끼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한창 일하는데 오래된 동창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가 평소 같으면 농담부터 던지는데 그날은 자꾸 말을 머뭇거리는 거예요. 저희 부부 사이가 괜찮냐고 몇 번을 물었어요. 한참을 뜸들이더니 조심스럽게 그러더라고요. 선영아, 너희 혹시 별거 중이야?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슨 일 있어? 저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웃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안 웃더라고요. 웃지를 않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가슴이 좀 서늘해졌어요. 잠시 후에 사진 한 장이 딱 오는 거예요. 산이랑 호수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어느 카페였어요. 거기 제 남편이 웬 젊은 여자랑 마주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평소엔 입지도 않던 재킷을 쫙 빼입고요. 제가 결혼하고 그 오랜 세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렇게 환한 얼굴로 웃고 있더라고요. 여자는 또 어땠는지 아세요? 제 남편 손등 위에 아주 자연스럽게 제 손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남의 눈치도 안 보고요. 두 사람 사이엔 커피잔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무슨 캠핑장 사업 계획서 같은 서류까지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런데 동창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그게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옆자리에서 우연히 들었다면서요. 그 여자가 네 남편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더라. 김 사장님이라고. 그래서 나도 처음엔 내가 사람을 잘못 본 줄 알았어. 김 사장님이라뇨? 우리 남편 성은 김 씨가 아니거든요. 제 머릿속에서 30년을 알고 지낸 남편 얼굴 위로 그 낯선 이름이 자꾸만 겹쳐지는 거예요. 김 사장님, 김 사장님.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졌어요. 그날 저는 병원에서 어떻게 일을 마쳤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서류 앞뒤 맞추는 게 제 평생 직업인데 그 순간만큼은 제 인생의 앞뒤가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데우고 있더라고요. 30년을 봐온 등짝인데 그날은 어쩐지 생판 모르는 남 같았어요.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돌아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얼굴이 안 좋네? 평소 같으면 얼마나 다정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그 다정함마저 아주 능숙한 거짓말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는 당장 사진을 들이밀고 따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았죠. 제가 명색이 35년을 서류 진이 따지며 산 사람이잖아요. 사진 한 장 보고 결론부터 내는 건 제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확실한 것부터 하나씩 확인하자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다음날 저는 슬쩍 등산 모임 총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요. 저기, 우리 남편이 다음 달 산행회비를 냈는지 몰라서요. 그랬더니 총무가 되레 의아해하는 거예요. 남편분은 석 달 전부터 안 나오시는데요? 무릎 안 좋으시다고 그만두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띵했어요. 남편이 예전 모임에 다시 나간다는 그 말이요. 그게 처음부터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럼 새벽마다 배낭 메고 나간 그 많은 날은 다 뭐냐고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매일 새벽 등산 배낭을 메고 나갔다가 흙 잔뜩 묻은 운동화를 신고 들어왔거든요. 저는 그게 다 저를 속이려고 꾸민 알리바이라고 생각했어요. 산에 간 척, 감쪽같이요. 며칠 뒤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식탁에 놓인 남편 휴대폰 화면에 시아버님 문자가 딱 뜨는 거예요. 돈은 보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은 해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우리 남편이요. 평생 제 아버지한테 손 한 번 안 빌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여러 번 돈을 빌렸다는 거잖아요. 저 몰래 숨겨둔 살림이 있나, 딴 사업을 벌였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의심이 한번 시작되니까 눈이 뒤집혔어요. 옷장을 뒤졌죠. 그러다 남편 등산복 안주머니에서 제가 난생 처음 보는 싸구려 선불폰을 하나 찾아냈어요. 잠겨 있어서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 몰래 번호를 하나 더 숨겨뒀다는 사실. 그거 하나로 저한테 충분했어요. 낯선 이름에 웬 젊은 여자애, 거짓 등산의 비밀 전화까지. 이게 다 하나로 엮이니까 딱 이중생활이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연차를 내고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죠. 병원 주차장에서 잠깐 차를 세워뒀다가 다시 집 근처로 돌아와서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제 손으로 직접 봐야 믿을 것 같았거든요. 한참 만에 남편이 등산 배낭을 메고 나왔어요. 그런데요, 산 쪽이 아니라 차를 몰고 외곽 고속도로로 빠지는 거예요. 저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뒤를 밟았어요. 몇 시간을 달렸는지 몰라요. 도착한 데가 산이랑 호수로 유명한 관광도시더라고요. 남편은 그 관광지 외곽에 있는 작은 펜션 앞에 차를 세웠어요. 주변을 쓱 한번 살피더니 펜션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차 안에서 손이 땀이 나도록 그 입구만 쳐다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조금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진 속 그 여자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한테 아주 익숙하게 손을 흔들고는 같은 펜션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 놓아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안 떨어졌어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거면 어쩌나. 그런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며 남은 연차를 쪼개서 몇 번을 더 그 도시로 갔어요. 제발 내가 틀렸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갈 때마다 두 사람은 어김없이 같은 곳에 나타났어요. 펜션만이 아니었어요. 캠핑용품 창고, 외곽 식당, 심지어 부동산 사무실까지 둘이 나란히 드나드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남편은 집에만 오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동생 좋아하는 반찬을 챙기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소름 끼쳤어요. 동생까지 저렇게 살뜰하게 챙기는 게 얼마나 치밀한 연기냐 싶어서요. 배신감이 뼛속까지 사무치더라고요. 결국 저는 재산 목록이랑 통장 사본, 이혼 서류까지 가방에 챙겨 넣었어요. 성격 차이라고 둘러대고 조용히 끝내자. 그렇게 마음먹었죠. 그 무렵 동생이 전화를 안 받고 가게 문도 며칠째 닫혀 있는데 저는 남편 배신에 눈이 멀어서 동생한테 무슨 일이 났는지 살필 겨를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후회돼요. 그러다 그날이 왔어요. 다시 펜션을 찾은 날 남편이랑 여자가 같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 팔짱을 딱 끼고 웃는 걸 보는 순간 저는 그만 차에서 뛰쳐나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남편이요. 그 여자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저부터 붙잡는 거예요. 다급하게요. 여보, 지금 터뜨리면 다 끝장이야.
남편이 제 팔을 붙잡고 그렇게 소리치는데요. 저는 그 손을 확 뿌리쳤어요. 뭐가 끝장난다는 거야? 이 여자 놓치면 당신 연애가 끝난다는 거야? 목이 다 갈라지도록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여자요. 당황하기는커녕 남편을 보면서 아주 능글맞게 묻는 거예요. 김 사장님, 정리 중이라던 분이 이분인가 봐요? 정리 중이라던 분?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눈이 돌아갔어요. 이 인간이 나를 곧 이혼할 아내라고 소개해뒀구나 싶었으니까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요. 그 여자한테 아주 차가운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제가 정리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여자는 뭔가 미심쩍은 표정이면서도 큰 투자자를 놓치기는 싫었는지 일단 자리를 뜨더라고요. 저는 그 틈에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확 꺼내 들었어요.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딱 굳는 거예요. 당신 나하고 산 세월이 얼만데 정말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바로 그때였어요. 골목 건너 편의점 쪽에서 누가 다급하게 뛰어오는 거예요. 며칠째 연락 끊겼던 우리 동생이었어요. 얼굴이 반쪽이 돼서 눈은 퉁퉁 붓고요. 저는 순간 이 애까지 다 한 통속인 줄 알았어요. 너도 매형이랑 짜고 나만 속였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랬더니 남편이 동생을 제 뒤로 딱 감추면서 저를 막아서는 거예요. 그만해, 여보. 처남은 지금 따질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람이야. 저 여자한테 제일 크게 당한 피해자가 바로 처남이라고. 저는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고 다리에 힘이 쭉 풀렸어요. 저 여자가요. 남편 애인이 아니었어요. 우리 동생 전 재산을 홀랑 가로챈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등산 모임에 들어온 게 하필 남편이 무릎 때문에 모임을 그만둔 뒤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 얼굴도 이 사람이 동생 매형이란 사실도 까맣게 몰랐던 거죠. 여자는 모임에서 혼자 겉도는 동생한테 먼저 물이며 간식을 챙겨주면서 슬슬 다가왔대요. 산에서 내려온 뒤에도 안부 문자를 보내고 자전거 가게까지 찾아오고요. 몇 달을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당신처럼 성실한 사람 처음 봤어요. 당신하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해요. 연애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우리 동생이 난생 처음 저를 기다려주고 칭찬해주는 사람한테 그만 마음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여자는 때를 놓치지 않고 결혼하면 같이 캠핑장을 운영하자며 캠핑용품 유통사업을 하나 물고 왔대요. 제 미래에 저를 끼워주는 그 말에 동생은 완전히 넘어가 버렸고요. 수법이 참 지독하더라고요. 처음엔 소액만 넣게 하고 실제로 수익을 얹어서 돌려줬대요. 아, 이게 진짜 돌아가는 사업이구나 믿게 만든 다음에 이번엔 물량을 크게 잡아야 한다면서 거액을 요구한 거죠. 우리 동생은요, 가게 확장하려고 모은 자금에 적금까지 다 털어넣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카드 대출에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넘겼고요. 큰돈이 넘어가자마자 여자는 연락을 뚝 줄이더니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만 남기고 그냥 잠적해버렸대요. 계약서에 적힌 회사도 창고 주소도 죄다 가짜였고요. 동생은 자기를 아들처럼 키운 누나한테 차마 여자한테 속아 전 재산을 날렸다는 말을 못했던 거예요. 혼자 끙끙 앓다가 나중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가게 문이 며칠째 닫힌 걸 이상하게 여긴 남편이 마침 찾아갔다가 동생을 가까스로 발견했대요. 곧장 응급실로 데려가고 며칠은 자기 곁에 재우면서 상담 치료까지 받게 했고요. 그런데도 동생이 무릎을 꿇고 빌더래요. 누나한테만은 당분간은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동생이 좀 안정된 뒤에 남편은 경찰이랑 무료 법률 상담을 찾아다녔대요. 그런데 여자가 가명을 쓴 데다 돈 받은 계좌도 남의 명이고 계약서만 보면 단순 투자 실패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더래요. 담당자가 그랬대요. 자료를 더 모으되 절대 혼자 정면으로 맞서지는 말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요. 동생 핸드폰에 남은 여자 프로필이랑 캠핑업체 이름을 뒤지다가 그 여자 다른 이름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온라인 계정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는 선불폰으로 접근했대요. 상가를 정리해서 투자처를 찾는 이혼남이라고요. 그제야 모든 게 하나로 맞춰지더라고요. 그 펜션은 미래 장소가 아니라
사기 조직이 투자자들한테 자기네 시설인 척 보여주려고 잠깐 빌린 가짜 사업장이었어요. 남편은 거기서 계약서며 조직원들 얘기를 캐내고 있었던 거고요. 새벽마다 맨 등산 가방은 저한테 안 들키려는 위장 소품이었고, 선불포는 그 여자하고만 연락하는 전화였어요. 사진 속에서 웃은 것도, 여자가 손을 잡고 팔짱을 껴도 바로 안 부리친 것도 다 자기를 진짜 투자자로 믿게 하려는 연기였던 거예요. 시아버님한테 빌린 돈까지요. 장고 보여주면서 투자 능력이 있는 사람인 척하려던 미끼였더라고요. 저는요, 외도의 증거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게 사실은 남동생을 살리려는 남편의 흔적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이 저를 일으키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딴 일엔 침착해도 동생 일만 생기면 앞뒤 안 보는 거 내가 알잖아. 처남도 자기 입으로 말할 용기가 생길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더라. 나 혼자선 여기까지가 한계야. 이제 당신이 도와줘. 서류 앞뒤 맞히는 건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잖아. 저는 가방에 넣었던 이혼 서류를 도로 집어 넣었어요. 그러고는 물었죠. 뭐부터 하면 되냐고요. 그제야 우리 셋은 비로소 같은 편이 됐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우리 셋은 식탁 위에 있는 걸 죄다 펼쳤어요. 송금 내역, 계약서, 캠핑용품 견적서, 택배 송장, 통화 기록까지요. 남편이랑 동생은 그걸 보면서 막막해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게 바로 제 평생 하던 일이잖아요. 진료비 내역서 앞뒤 맞추는 그 눈으로 종이 한 장 한 장 짚어나갔어요. 그러다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동생이 투자 단계마다 돈을 보낸 계좌가요. 다 서로 다른 사람 명의였던 거예요. 처음에 수익금이라고 돌려받은 소액도요. 정작 투자금 보낸 데랑은 전혀 다른 사람 계좌에서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서류를 짚으면서 그랬어요. 이거 봐. 이건 저 여자 혼자 쓰는 계좌가 아니야. 돈 받는 사람 따로, 수익금인 척 돌려주는 사람 따로, 계약서 만드는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 남편이 여자랑 나눈 대화를 되짚어 보니까요. 거기 대표, 물류팀장, 회계 담당자 이런 말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저는 동생 계약서에 적힌 연락처랑 남편이 받아온 명함을 하나하나 대조했어요. 그랬더니 서로 연결되는 정황이 딱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명이 벌인 일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또 하나를 찾아냈어요. 여자가 쓴 업체명이랑 전화번호를 검색하다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온라인 글을 본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등산의 낚시 모임 피해자들까지 줄줄이 이어졌어요. 피해자들이요. 대부분 혼자 사는 중년 남자들이었어요. 다들 사랑받는다고 믿었던 게 가족한테 알려질까봐 처음엔 경찰에 진술하기를 죽어라 거부하더라고요.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어요. 우리 동생이 딱 그랬으니까요. 저는 그분들한테 겁에 질린 환자 보호자한테 수납 절차 설명하던 그때처럼 목소리를 낮췄어요. 속인 사람이 죄인이지 믿은 사람이 죄인은 아니에요. 지금 숨으시면요. 저 사람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남편도 그분들 손을 꼭 잡고 그랬어요. 제 처남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혼자 숨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어야죠. 한 분, 두 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피해자마다 접근한 장소, 여자가 쓴 이름, 업체명, 계약 날짜, 송금액, 입금 계좌, 소액 수익금, 보낸 계좌까지요. 전부 한 장짜리 표로 착착 정리했어요. 병원에서 35년 하던 게 이런 거잖아요. 흩어진 숫자를 한 줄로 세우는 거요. 자료가 모이니까 그림이 확 그려지더라고요. 그 여자는요, 등산회에서 낚시 모임으로 이 모임 저 모임 옮겨 다니면서 이름이랑 업체만 바꿨을 뿐이에요. 계약서 문구도 수법도 도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던 거예요. 아, 이게 한 사람 인생 망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장처럼 계속 돌아가던 거구나 싶으니까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낌새를 챘는지 여자가 우리 동생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당신도 처음에 수익금 받았잖아. 괜히 입 열면 당신도 공범으로 엮일 수 있어. 동생이 그 전화에 또 겁을 잔뜩 먹었어요. 옛날 같으면 혼자 벌벌 떨다 숨었을 애예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곧바로 저랑 매형한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대견했어요. 우리 동생이
혼자 숨지 않고 손을 내밀었잖아요. 여자는 위장 중인 남편한테도 재촉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음 달부터 해외에 오래 나가요. 이번 주 안에 투자할지 말지 결정하세요. 지금 쓰는 계좌도 곧 다 정리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딱 감을 잡았어요. 이 조직이 연락처랑 증거를 싹 없애고 잠적하려는 낌새라고요.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는 서둘렀어요. 피해자들이요. 제가 정리한 그 자료를 토대로 공동 고소장을 냈어요. 경찰이 여자가 쓴 전화번호랑 계좌를 조회하더니 이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반복되는 조직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식 수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직 얼굴도 이름도 안 드러난 진짜 책임자요. 그 몸통을 잡아야 하는데 그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경찰이랑 상의해서 마지막 투자 미팅을 제안하기로 했어요. 우리끼리 무모하게 벌이는 함정이 아니라 경찰이 다 알고 진행하는 수사 협조 자리였어요. 그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편이 여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상가 하나를 정리해서 현금이 좀 생겼습니다. 이번엔 지난번하고 액수가 달라요.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딱 걸었어요. 이 정도 돈이면요. 실제 대표자를 직접 만나야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원본에 대표자 신분증, 법인 계좌까지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보내드리죠. 여자는 처음엔 대표가 바쁘다고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런데 큰 돈을 놓치기가 싫었나 봐요. 결국 실제 책임자의 회계 담당자까지 다 데리고 나오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미끼를 딱 문 거죠. 거래하는 날이 왔어요. 경찰이 약속 장소인 대형 카페 곳곳에 수사관들을 그냥 손님인 척 앉혀뒀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지켜봤고요. 남편은요, 끝까지 돈 많은 투자자 역할을 아주 능청스럽게 이어갔어요. 저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드디어 그 여자 뒤로 여태 얼굴 한번 안 비추던 실제 책임자가 나타났어요. 50대 남자였어요. 이 사람이 허위 사업자 등록증이랑 계약서를 척 내밀더라고요. 옆에 있던 회계 담당자는 법인 계좌라면서 입금할 번호를 불러주고요. 다 나온 거예요. 몸통이 다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슬쩍 일어나면서 그랬어요. 아, 한도 때문에 은행에 한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그게 바로 신호였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요. 손님인 척 앉아있던 잠복 경찰들이 사방에서 동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실제 책임자랑 그 여자, 회계 담당자까지 사기 혐의로 그 자리에서 다 붙잡았어요.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는데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참을 못 일어났어요. 경찰이 그 여자를 데리고 카페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끝까지 투자자 연기를 하던 남편이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등산 모임에서 등쳐먹은 그 사람, 내 처남이야. 나한테는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여자 얼굴이 그 자리에서 하얗게 굳더라고요. 자기 앞에서 큰 투자자라고 굽신대던 그 남자가요. 사실은 처음부터 자기를 쫓던 사람이었다는 걸 그제야 안 거예요. 큰 손 앞에서 술술 털어놨던 그 말들이 죄다 자기 발목을 잡는 증거가 됐다는 것도요. 저는 끌려가는 여자를 보면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당신들이 가져간 건 돈만이 아니야. 사람 하나가 다시는 누구도 못 믿게 만들었잖아. 그날로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수사는 그 뒤로도 몇 달을 더 이어졌어요. 경찰이 압수한 휴대폰이랑 계약서, 계좌 자료를 파고들더니 가짜 업체를 만든 사람이며 다른 지역 유인책들까지 하나하나 찾아냈어요. 다른 피해자들 진술까지 보태지니까 이게 조직적인 범행이란 게 확실하게 드러났고요. 반년 넘게 재판이 이어진 끝에 실제 책임자랑 주요 조직원들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압류된 계좌랑 차량, 임차 보증금 추징 절차도 진행됐어요. 피해자들은요, 전부는 아니어도 다시 생활을 시작할 만큼의 돈은 돌려받았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던지요. 그런데요, 우리 동생은 돈이 돌아온 뒤에도 쉽게 회복을 못하더라고요. 잃은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랑받았다고 믿었던 그 기억이요.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 애를 갉아먹었던 거예요. 사람을 피하고 자전거 가게에 문도 못 열었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요. 매일 아침 동생 가게로 찾아갔어요. 억지로 뭘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사람 믿은 게 왜 네 잘못이야. 오늘 손님 안 받아도 돼. 우리 그냥 셔터만 같이 올리자. 정말이지 그 말만 하고 곁을 지켰어요. 동생이 다시는 혼자 숨지 않게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30년을 저 사람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동생은 되찾은 돈으로 낡은 가게를 싹 수리하고 다시 문을 열었어요. 한참 더 지나서는요. 주말마다 동네 아이들이랑 초보자를 위해서 무료로 자전거 점검해주는 교실까지 열기 시작했어요. 사람한테 그렇게 데이고도 다시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대견했어요. 이제 와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요, 사람 말이 진짜인지 숫자가 맞는지 서류 앞뒤가 맞는지는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고 살았거든요. 그게 제 자부심이었고요. 그런데 정작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남편 마음하고 동생의 절망은요, 코앞에 두고도 하나도 못 봤어요. 내가 우리 가족을 제일 잘 안다는 그 믿음이요. 그 오만이 오히려 진실을 가려버렸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는 평생 동생을 지킨다면서 정작 대신 판단해주기만 했지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고, 요즘은 왜 그러냐고요. 그 한마디를 안 해서 동생은 그 지옥을 혼자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한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상한 장면 하나를 봤다고 해서 그게 전부라고 믿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무조건 눈을 감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확인은 하되 결론부터 내리지 마세요. 그리고 적어도 한 번은요,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 주세요. 제가 이 나이 먹고 나서야 겨우 알았거든요. 가족을 안다는 건요, 내가 대신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들어주는 거, 그게 진짜 가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요, 요즘 얼굴이 어두웠던 그 사람한테 딱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하고요. 어쩌면 그 한마디가요, 누군가를 살릴지도 모르니까요.